현재 태국은 충격적인 상황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며 한 국가와의 무역 불균형 문제 때문에 매년 어마무시한 금액이 지출되게 되는데요. 이에 전문가들은 태국은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태국은 왜 무역 불균형 문제까지 닥치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국제무역학을 전공하고 있는 이자벨라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어머니 덕분에 한국어를 할 수 있죠. 오늘은 제가 겪었던 특별한 수업 시간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평소처럼 글로벌 무역과 농업 정책 수업을 들으러 갔습니다. 존스 교수님은 항상 시사적인 사례들을 가져와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이날은 태국의 최근 농업 무역 정책에 대해 이야기하신다고 했어요. 오늘은 태국의 사례를 통해 무역 정책이 한 국가의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으로 수업이 시작됐죠. 교수님은 스크린에 태국의 무역 현황을 보여주셨어요. 태국이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매년 4조 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저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죠. 교수님, 태국은 원래 농업 강국 아닌가요?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걸까요? 교수님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태국은 2023년까지만 해도 200억 달러의 무역 수익을 기록했던 농업 강국이었죠. 하지만 미국의 정치적 압박과 무역 제재 위협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태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대량 수입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복잡한 이유가 있었다고 해요. 대미 무역 불균형 해소 압박, 외교적 압력, 그리고 FTA 협정 가능성까지 말이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이후였죠. 현재 태국의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자국 농민들의 경쟁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식량 안보마저 위협받고 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태국이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죠. 교실은 순간 조용해졌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태국은 이제 자립적인 농업 정책을 포기한 건가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태국은 이제 미국 농산물 가격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처지가 되었어요. 자국 농민들은 힘들어지고 식량 주권은 점점 약해지고 있죠. 잠깐만요, 교수님. 저는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있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 한국 농업 정책에 대해 조사하다가 코피아라는 기관에 대해 알게 됐는데 태국과도 관련이 있지 않나요? 교수님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아, 잘 알고 계시네요. 사실 태국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려면 과거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빼놓을 수 없죠. 코피아, 즉 한국국제농업개발원은 태국 농업 발전의 핵심 파트너였습니다.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기시며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태국과 한국의 관계는 단순한 외교적 동맹 이상이었습니다. 코피아는 태국의 농업 현대화를 위해 다양한 기술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스마트 농업 기술부터 품종 개량, 효율적인 경작법까지. 이런 지원 덕분에 태국 농민들은 높은 생산성과 안정적인 농업 환경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의 토마스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그럼 왜 지금은 그런 협력이 없어진 건가요? 그건 매우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코피아의 지원으로 태국 농업은 눈부신 발전을 이뤘어요. 2023년에는 무역 수익 200억 달러를 기록할 정도였죠. 하지만 불법 체류자 문제로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교실 뒤쪽에서 또 다른 질문이 나왔어요. 그럼 지금 태국의 상황은 이전의 성과가 모두 무너진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항 감정으로 인해 태국인들이 한국인들을 위협하게 되면서 한국과의 협력이 중단됐죠. 결국 태국은 농업 기술 발전의 동력을 잃었고 결국 미국의 압박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코피아가 있을 때는 태국 농민들이 자체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태국의 상황을 보면 국제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코피아의 지원은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닌 태국 농업의 자립을 도왔던 거죠. 농민들의 소득이 늘었고 태국 농산물은 국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증이 더 커졌어요. 그럼 태국은 다시 한국과의 협력을 모색할 수는 없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어요.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양국 관계가 복잡해진 데다가 이미 미국과의 무역협정도 체결된 상태죠.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태국이 장기적으로는 다시 한국과 같은 협력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 학생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코피아와 같은 협력기관의 존재가 그렇게 중요했던 건가요? 교수님은 단호하게 답하셨습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했죠. 코피아가 있었을 때 태국은 단순한 농업국이 아닌 혁신적인 농업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었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농업 발전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미국 농산물에 의존하는 것은 그저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할 뿐이죠. 저는 이 문제의 원인인 불법 체류 문제가 더 궁금해졌어요. 불법 체류자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내에서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15만 명을 넘어서면서 상황이 급변했어요. 스크린에는 관련 통계 자료가 나타났어요. 저와 함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그 숫자를 보고 놀란 듯 했죠. 한국 정부는 결국 태국 국적자에 대한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예상치 못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죠. 태국 내에서 반한 감정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클래스메이트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교수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태국에서 활동하던 한국 기업들과 교민들이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까지 발생했어요. 결국 많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하기 시작했고 가장 큰 손실은 코피아마저 태국을 떠나게 된 거였죠. 교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옆자리의 마이클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한순간의 정책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믿기 힘드네요. 국제관계에서는 때로는 작은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는 분명 해결이 필요한 사안이었지만 그 해결 과정에서 양국의 소중한 협력 관계가 무너져버린 거죠. 외교 관계는 항상 변화할 수 있습니다만 한번 깨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죠. 더구나 이제 태국은 미국과의 새로운 무역 관계에 깊이 얽매여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태국 농업의 위기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럼 태국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려 했나요? 제가 다시 질문을 던졌어요. 교수님은 씁쓸한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태국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더 큰 문제를 가져왔죠. 한국과의 협력이 단절된 후 태국 정부는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대폭 확대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매년 무려 4조 원, 달러로는 28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한 거죠. 에밀리가 손을 들었어요. 그렇게 많은 양을 수입하기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네, 표면적으로는 대미 무역 불균형 해소가 목적이었습니다. 특히 사료 원료인 대두박과 옥수수를 대량으로 수입하기로 했죠. 하지만 이는 태국 농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됩니다.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기시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이 결정이 가져온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태국 농민들이 자국 농산물보다 미국산 농산물이 우선시되면서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둘째, 식량 안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죠. 마지막으로 태국 경제가
미국의 농산물 가격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건 마치 경제적 종속 같은 거 아닌가요? 교수님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태국이 미국의 경제적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과거 코피아의 지원으로 이룩했던 자립적 농업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거죠. 저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럼 태국 농민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현재 태국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정부와 패통탄 친나와 총리가 자국 농업을 죽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특히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결정을 내린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거셉니다. 우리가 본 태국의 사례는 21세기의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종속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입니다. 군사력이나 정치적 압박이 아닌 무역과 경제관계를 통해 한 국가가 어떻게 자주권을 잃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태국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는 국제무역 정책을 수립할 때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신중한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바로 그때 뒷자리에 앉아있던 태국 유학생 수완이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저는 교수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태국은 지금 위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미국과의 무역으로 더 큰 기회를 얻고 있죠. 한국의 도움 같은 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교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졌어요. 모두가 놀란 듯 수완을 바라보았죠. 우리는 이제 세계 최대 농업시장인 미국과 직접 거래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위기일 수 있죠? 코피아가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수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교수님은 침착하게 대답하셨어요. 수완 씨, 하지만 통계와 현실을 보시죠. 태국 농민들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자체 농업 기술 발전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우리는 미국의 선진 농업 기술을 배우면서 더 발전할 거예요. 한국이 우리를 도와줬던 때보다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요. 교실은 불편한 침묵에 빠졌어요. 수완의 주장은 어떤 구체적인 근거도 없는 감정적인 발언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수완 씨, 우리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해요. 현재 태국의 식량 자급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농가 부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수완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오히려 미국과의 교역이 늘어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졌어요. 적어도 제가 아는 농부들은 미국 시장이 열려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은 서랍에서 태블릿을 꺼내셨어요. 그렇다면 제가 최근 태국의 실제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는 태국 각지의 농민 시위 현장이 나타났어요. 수천 명의 농민들이 거리에 모여 정부를 규탄하는 모습이었죠. 이것은 방콕에서 있었던 시위 현장입니다. 태국 전역의 농민들이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특히 패통탄 친나와 총리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수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농민들의 구호를 들어보세요. 우리는 자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미국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이게 바로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농민 단체들은 총리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어요. 다른 학생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정치권의 반응은 어떤가요? 태국 정치권 내부에서도 패통탄 총리의 결정이 심각한 실책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이번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이번에는 농가 부채 통계와 농산물 가격 하락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미국산 농산물 수입이 확대된 이후 태국 농산물의 가격은 급격히 하락했어요. 농가 부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많은 농가들이 파산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수아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어요.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던 거죠. 특히 심각한 것은 이제 태국 농업이 미국의 농산물 가격 정책에 완전히 종속되어 버렸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가격을 조정하면 태국 농민들은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거기다 우리가 더 큰 문제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바로 미국의 스마트팜 기술과 태국의 현재 농업 기술력 차이입니다. 스크린에는 미국과 태국의 농업 생산성을 비교하는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그 차이는 충격적이었죠. 미국의 스마트팜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재배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한 에이커당 수확량이 태국의 3배 이상이에요. 기후 변화에도 더 잘 대응할 수 있고 인건비도 크게 절감할 수 있죠. 한 학생이 물었어요. 그럼 태국도 그런 기술을 도입하면 되지 않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태국은 코피아가 철수하면서 농업 기술 발전의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코피아는 단순히 기술만 전수한 게 아니라 태국의 환경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했거든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이번에는 태국의 농업 인구 통계였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태국의 농업 종사자 평균 연령이 56세에 달해요. 젊은 세대들은 농업을 기피하고 있죠. 누가 미래의 태국 농업을 이끌어갈지가 큰 걱정입니다. 순수한 노동력으로라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시대는 지났어요. 현대 농업은 첨단 기술과의 결합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태국의 젊은이들은 농업을 힘들고 수익성이 낮은 미래가 없는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지난해 농업 계열 대학 지원자 수는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에 코피아가 있었을 당시만 해도 많은 젊은 사람들이 농업으로 유입이 되고 있었지만 현재 상황은 너무나도 크게 달라졌죠. 수아는 이제 완전히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있었어요.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웠던 걸까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은 뒤처지고 인력은 부족하고 경쟁력은 잃어가고 이대로 가다가는 태국 농업의 미래가 너무 걱정됩니다. 특히 식량 안보 측면에서 이는 국가의 존립과도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교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모두가 이 심각한 현실을 실감하고 있었죠. 우리가 본 것처럼 국제무역은 단순한 상품의 거래가 아닙니다. 한 국가의 주권, 국민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죠. 태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경제적 자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현재 진행형의 교훈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뒤쪽에서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한국과의 협력이 계속됐다면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까요? 교수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최근 농업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코피아와의 협력이 지속됐다면 태국의 현재 모습은 완전히 달랐을 거라고요. 스크린에는 여러 농업 전문가들의 인터뷰 내용이 나타났어요. 먼저, 태국의 농업 기술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코피아는 단순히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태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태국의 기후에 적합한 품종 개량이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팜 시스템 구축 같은 것들이죠.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그럼 미국과의 무역 문제도 달라졌을까요? 물론입니다. 자체적인 농업 기술이 발전했다면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리하게 농산물을 수입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국내 생산만으로도 충분한 자급이 가능했을 테니까요. 게다가 지금처럼 농민들이 거리로 나와 정부에 대한 분노를 표출할 일도 없었겠죠. 농민들의 소득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기술 발전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테니까요.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셨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덧붙이셨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태국 정부는 스스로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해버렸고 이제는 미국 농산물 수입이라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건가요?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대답하셨습니다. 국제관계는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쉽지 않죠. 특히 이미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맺은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태국이 코피아와 같은 협력기관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자체적인 농업기술 발전과 식량 안보 확보가 시급하다는 거죠. 하지만 현재 태국 정부는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어요. 사실 더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한국처럼 진정성 있게 기술을 전수하고 상대국의 자립을 도우려 했던 국가를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어졌어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죠. 특히 태국이 스스로 한국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것은 국제사회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제 어떤 국가가 태국과 진정성 있는 협력 관계를 맺으려 하겠습니까?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그럼 태국의 미래는 어쩌죠? 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국가들은 태국을 그저 이용하려고만 할 겁니다. 시장 개척의 대상 혹은 자국 농산물의 판매처로만 여길 뿐이죠. 진정한 의미의 기술 이전이나 자립을 위한 지원은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수아는 이제 완전히 고개를 떨구고 말았어요. 자신의 조국이 처한 현실을 부정할 수 없었던 거겠죠. 교실 앞쪽에서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태국 국민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교수님은 최근 태국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패통탄 총리의 잘못된 선택이 결국 태국 농업을 망쳤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협력 시절을 그리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이어서 교수님은 태국의 최근 뉴스 기사들을 보여주셨어요. 시위 현장에서 코피아 귀환을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든 농민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죠. 한국이 제공했던 협력과 지원이 사라진 후 태국은 국제무역시장에서 더욱 취약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되었죠. 수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다시 한국과의 협력을 시도해 볼 순 없을까요? 교수님은 깊은 생각에 잠기신 듯 했어요. 많은 태국 국민들이 한국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 믿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신뢰관계가 한번 무너진 후에는 회복이 쉽지 않죠. 특히 현재 패통탄 친나와 총리의 행보를 보면 더욱 우려됩니다. 어떤 점이 우려되나요? 누군가 물었어요. 전문가들은 패통탄 총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녀는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만 집중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태국의 농업 기반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최근 농업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죠. 전문가들은 현재 태국이 겪고 있는 소득 감소와 무역 불균형 문제는 코피아가 있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결국 태국 농업의 해체는 정부의 중대한 실수였다는 거죠. 태국은 이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조되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 정부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예요. 많은 국민들이 한국과의 협력 재개를 희망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업을 마치며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배운 태국의 사례는 현대 국제관계의 중요한 교훈을 보여줍니다. 신뢰는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지기는 쉽고 한번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더욱 어렵죠. 특히 농업과 같은 국가의 근간이 되는 산업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수완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작은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듯 했죠. 오늘 수업은 우리 모두에게
국제 협력의 진정한 의미와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게 만든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태국의 무역 불균형 관계에 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애초에 한국의 도움을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는 사실에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블랙핑크의 리사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태국 팬들은 이런 공연을 하게 된 리사를 보며 한국 기획사를 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획사들은 충격적인 발표를 하고 태국인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태국 팬들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대학교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있는 레이첼이에요. 이번 학기에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문화 수업을 듣게 되었죠. 특히 최근 들어 K-팝에 빠져 있어서 더욱 기대되는 강의였어요. 오늘은 첫 강의가 있는 날이었어요. 교수님은 아시아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20년 넘게 연구하신 분이라고 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아시아계 학생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특히 앞자리에 앉은 동양인 학생 2명이 눈에 띄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 교환학생 세연이와 태국 유학생 차라였어요. 교수님의 말씀으로 강의가 시작됐어요. 오늘은 K-팝이 동남아시아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이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교수님은 우선 K-팝의 세계적 영향력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BTS가 빌보드 차트에서 이룬 성과들, 블랙핑크의 코첼라 공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K-팝 팬덤 문화까지. 특히 인상 깊었던 건 K-팝이 단순한 음악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수님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기셨어요. K-팝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동남아시아입니다. 거기엔 동남아시아의 K-팝 시장 규모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었죠. 2024년 기준으로 동남아시아 K-팝 시장은 전년 대비 300% 이상 성장했다고 해요. 특히 태국은 K-팝의 최대 소비 시장 중 하나라고 해요. 방콕에서는 매년 수십 개의 K-팝 콘서트가 열리고 K-팝 아이돌들의 광고가 거리 곳곳에 걸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태국의 아이돌 트레이닝 시스템도 한국을 벤치마킹했다고 해요. 교수님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여주셨어요. 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한국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했습니다. 태국의 대형 기획사들은 한국의 연습생 시스템을 거의 그대로 도입했어요. GMM 그래미나 RS 엔터테인먼트 같은 주요 기획사들은 한국 기획사 출신의 트레이너들을 영입해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보컬, 댄스, 이미지 메이킹까지 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며 계속 설명하셨어요. 더 나아가 태국의 T팝 육성 프로젝트도 K-팝을 모델로 삼았어요. 오디션 프로그램의 포맷부터 데뷔 후 프로모션 방식까지 말이죠. 심지어 아이돌 그룹의 컨셉과 스타일링도 K-팝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연습생 선발 시스템이에요. 10대 초반부터 트레이닝을 시작하고 보컬, 댄스, 외국어, 이미지 트레이닝을 병행하는 한국식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했죠. 444 시스템이라고 해서 하루 4시간 보컬, 4시간 댄스, 4시간 외국어 교육을 하는 방식까지 한국의 방식을 따랐답니다. 하지만 외형적인 시스템 도입만으로는 K-팝의 성공을 따라잡기 힘들다는 게 현실입니다. 교수님은 비교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한국의 경우 단 한 곡의 타이틀곡을 위해 수십 곡을 동시에 작업하고 최종 선정된 곡에만 수억 원의 비용을 투자합니다. 안무 역시 세계 각국의 최고 안무가들과 작업하죠. 하지만 태국은 이런 과감한 투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더 중요한 건 시스템을 운영하는 전문 인력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20년 이상 아이돌 산업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지만 태국은 아직 전문 프로듀서, 트레이너, 매니지먼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죠. 시스템은 똑같이 만들 수 있어도
그것을 운영하는 전문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러다 갑자기 교수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최근 들어 한국과 태국 사이에 불편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가 급증했어요. 마약 밀매, 불법 도박장 운영,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인 범죄가 특히 문제가 되었죠. 이에 한국 정부는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태국 국민들은 강하게 반발했어요. 일부 범죄자들 때문에 모든 태국인들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며 분노했죠. 이것이 태국 내 반한 감정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K-팝 산업이 이 분위기에 큰 영향을 받고 있어요. 방콕에서 예정되었던 여러 K-팝 그룹의 콘서트가 취소되었고 일부 극단적인 팬들은 콘서트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학생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었어요. 문화 교류마저 정치적 갈등에 휘말리는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졌죠. 저는 K-팝이 단순히 음악 산업의 성공을 넘어 이렇게 복잡한 문화적, 사회적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로웠어요. 교수님은 이어서 태국의 K-팝 시장 규모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태국은 K-팝 음반 판매량이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많은 국가라고 해요. K-팝 아이돌들의 태국 내 팬클럽 회원 수도 수백만 명에 달한다고 하네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태국 출신 K-팝 아이돌들의 영향력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자 앞자리에 앉은 차라가 고개를 들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블랙핑크의 리사는 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예인으로 꼽힙니다. 강의실 스크린에는 리사의 사진이 떴어요. 교수님은 리사가 태국의 국민적 자부심이 되었다고 설명하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최근 태국에서는 자국의 스타인 리사가 한국에서만 활동한다는 이유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스크린에는 태국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들이 보였어요. 리사, 2년 연속 태국 활동 전무, 블랙핑크 리사, 태국 일정 차질, 한국이 우리의 스타를 빼앗았다 같은 기사들이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태국 내 반한 감정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요. 특히 태국인 불법 체류자 범죄 증가로 인한 한국의 입국 심사 강화 조치가 이러한 감정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태국 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위협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뉴스 기사들을 보여주셨어요. 지난달 방콕 시내의 한 한식당에서는 20여 명의 괴한들이 가게로 들이닥쳐 기물을 파손하고 손님들을 위협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는 단순 범죄가 아닌 반한 감정에서 비롯된 조직적인 행동이었죠. 이틀 뒤에는 수상시장의 한국인 관광객들이 집단 폭행을 당할 뻔한 사건도 있었고요. 특히 우려되는 것은 교육기관을 노린 협박입니다. 방콕 시내 최대 규모의 한국어 학원 5곳에 동시다발적으로 협박 전화가 걸려왔고 그중 3곳은 2주간 수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한 학원에는 한국인은 태국에서 나가라는 내용의 협박장과 함께 의심스러운 가루가 든 봉투가 배달되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SM, JYP, YG 등 주요 연예기획사들은 태국 현지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모든 오디션을 전면 취소했어요. 예정되어 있던 방콕, 치앙마이, 푸켓 등 6개 도시의 글로벌 오디션이 모두 무기한 연기된 상태입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넘기며 계속하셨어요. 더 나아가 현재 한국에서 연습 중인 태국 연습생들의 처우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기획사들이 태국 연습생들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데뷔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고 있어요. 한 대형 기획사의 경우 데뷔를 한 달 앞둔 태국 출신 연습생을 갑자기 교체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결정이 아닌 연습생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실제로 최근 데뷔한 한 아이돌 그룹의 태국 출신 멤버가 자국 팬들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받아 활동을 중단한 사례도 있었죠.
앞자리에 차라가 손을 들었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용만 하다가 버리는 한국 기획사들이야말로 문제 아닌가요? 교수님은 차분히 대답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 상황의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한국에서 꿈을 키우고 싶어하는 태국의 젊은이들 아닐까요?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스크린에는 한 태국 소녀의 인터뷰 영상이 나왔죠. K-팝 아이돌을 꿈꾸며 한국어를 공부하던 소녀가 더 이상 한국에 갈 수 없게 된 상황을 눈물로 호소하고 있었어요. 현재 가장 큰 논란은 리사를 둘러싼 갈등입니다. 교수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태국 현지 언론들은 연일 한국이 우리의 보물을 빼앗아갔다는 식의 선정적인 보도를 내보내고 있어요. 특히 리사가 태국 활동보다 한국에서의 활동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을 두고 문화적 착취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죠. 스크린에는 태국의 주요 언론사들의 기사들이 나왔어요. 리사, 태국 활동 전무, 한국 기획사의 태국 스타 독점, 우리의 딸 리사를 돌려보내라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가득했죠. 특히 SNS에서는 리사를 향한 악성 댓글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넘기자 리사의 인스타그램 댓글창이 보였어요. 넌 더 이상 태국인이 아니야. 내 나라로 돌아와. 한국의 꼭두각시 노릇 그만해. 그들이 너를 우리에게서 훔쳐갔어 같은 악의적인 댓글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더 나아가 일부 극단적인 팬들은 리사의 태국 내 가족들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돈 벌어오는 게 그렇게 좋으냐? 태국을 버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는 식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강의실을 둘러보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사람의 예술가가 자신의 꿈을 위해 선택한 길이 어떻게 이런 극단적인 민족주의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리사라는 한 아티스트의 성공이 오히려 그녀의 모국에서는 배신과 동의어가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거든요. 단순한 문화 교류였던 K-팝이 이렇게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반한 감정이 실제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은 더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지난달에는 방콕의 한 한국 문화원이 방화 시도를 당했고 한국인 유학생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갑자기 차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교수님, 이건 당연한 결과 아닌가요? 한국은 우리나라의 인재들을 데려가서 마음대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YG는 리사를 데뷔시키고 나서 5년 동안이나 태국에서 개인적인 활동을 전혀 안 시켰어요.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한 거죠. 차라의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어 갔어요. 게다가 최근에는 리사를 그런 선정적인 쇼에도 내보냈잖아요. 파리의 크레이지 호스요. 우리나라의 자존심인 리사를 그런 곳에 세우다니 이건 완전히 문화적 착취예요. 그때 세연이가 차분하게 손을 들었어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먼저 리사는 스스로 YG 글로벌 오디션에 지원해서 4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거예요. 아무도 그녀를 강제로 데려온 게 아니에요. 세연이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더니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태국 활동 문제는 사실 블랙핑크 전체가 5년 동안 세계 투어를 하면서 아시아 전역을 돌았어요. 리사만 특별히 개인적인 태국 활동을 제안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크레이지 호스 공연도 리사가 직접 선택한 거예요. 실제로 리사는 인터뷰에서 예술적 도전을 하고 싶었다고 밝혔고 무대 구성에도 직접 참여했다고 해요. 모든 게 그녀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죠. 세연이의 차분한 설명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더 중요한 건 만약 리사가 태국에만 머물렀다면 과연 지금처럼 세계적인 스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전 세계 8천만 팔로워를 가진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교수님은 두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덧붙여 말하셨어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현실적인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2023년 기준 한국의 K-팝 산업 규모는 약 12조 원에 달합니다. 반면 태국의 전체 엔터테인먼트 산업 규모는 그 10분의 1 수준이에요. 특히 아이돌 산업의 경우 태국은 아직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교수님은 구체적인 수치들을 보여주셨어요. 한국의 대형 기획사들은 연습생 1명 육성에 평균 연간 1억 원 이상을 투자합니다. 데뷔 전까지 보컬, 댄스, 언어, 교양 등 모든 분야의 최고급 트레이닝을 제공하죠. 리사의 경우 5년간의 연습생 기간 동안 약 7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반면 태국의 연예기획사들은 이런 대규모 투자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시장 규모가 작다 보니 투자 회수가 어렵기 때문이죠. 실제로 태국의 대형 기획사조차 연습생 1명당 연간 투자금이 한국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요.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차라를 바라보셨어요. 더구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인프라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 세계의 K-팝 유통망을 구축했고 유튜브, 스포티파이 같은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력 체계도 잘 갖추고 있어요.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 한 편 제작 비용이 태국 아이돌 그룹 전체 연간 제작 비용보다 크다는 사실만 봐도 이 차이를 실감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리사는 태국에서는 얻기 힘든 기회를 한국에서 잡은 겁니다. 세계적인 프로듀서들과 작업하고 최첨단 시설에서 트레이닝을 받으며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한 전략적인 프로모션을 할 수 있었죠.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닌 산업의 성숙도 차이에서 오는 현실이에요. 차라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주장할 내용이 없어 보였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일부 과격 팬들의 문제입니다. 특히 리사의 태국 팬들 중 일부가 다른 블랙핑크 멤버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악성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어요.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로제의 온 더 그라운드 활동 당시 태국의 일부 팬들이 조직적으로 음원 차트 조작을 시도했고 뮤직비디오 조회수를 낮추기 위한 불매 운동까지 벌였다고 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로제의 신곡 아파트 활동 당시였습니다. 로제의 곡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자 일부 태국 팬들이 보이콧 로제 운동을 시작했죠. 이들은 리사보다 잘 나가선 안 된다며 조직적으로 음원 차트 공격을 시도했어요. SNS에는 해시태그 보이콧 로제 해시태그가 퍼졌고 로제의 뮤직비디오에는 악성 댓글이 수만 건 달렸습니다. 교수님은 실제 SNS 캡처 화면들을 보여주셨어요. 감히 리사를 능가하려 해? 너의 위치를 알아야 해. 태국의 여왕은 리사뿐 같은 악의적인 댓글들이 가득했어요. 이런 상황은 단순한 팬들 간의 갈등을 넘어서 그룹 전체의 활동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YG 엔터테인먼트는 블랙핑크 멤버들의 SNS 활동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리사 관련 게시물은 더욱 신중하게 다뤄야 했죠. 이런 팬덤의 그림자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대부분의 기획사들이 태국 출신 연습생 선발을 꺼리고 있어요. 이미 데뷔를 준비 중이던 태국 연습생들의 계획도 전면 재검토되고 있죠. 스크린에는 한 기사가 떴어요. 주요 기획사, 태국 글로벌 오디션 전면 취소. 태국 출신 연습생 계약 해지 속출. 더 안타까운 것은 이미 활동 중인 태국 출신 아이돌들의 상황입니다. 리사처럼 큰 팬덤을 가진 스타가 아닌 경우 자국 팬들의 과도한 요구와 압박으로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실제로 몇몇 아이돌은 활동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한국 연예계에서는 태국 연습생 리스크라는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태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데뷔 기회를 얻기 힘들어진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과격 팬덤의 행동이 오히려 자국 아티스트들의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겁니다. 리사를 지키겠다는 행동이 역설적으로 다른 태국 아티스트들의 꿈을 막고 있는 거죠. 강희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팬덤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이 결국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졌답니다. 한국 기획사들이 새로운 오디션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태국을 제외하고 있다는 내용만 들어도 이는 단순히 현재의 문제가 아닌 미래의 문화 교류까지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차라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교수님, 이건 우리 태국 사람들의 정당한 분노예요. 한국은 우리나라 최고의 스타를 데려가서 마음대로 하잖아요. 심지어 그런 선정적인 공연까지 시키면서 교수님은 차라의 말을 조용히 들으시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태국 사람들이 리사에게 이토록 집착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타에 대한 팬심을 넘어선 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스크린에는 태국의 사회 계급 구조도가 나타났어요. 태국은 여전히 엄격한 계급 사회입니다. 크게 하이소와 로소로 나뉘는데 하이소는 태국 전체 인구의 단 10%만이 속할 수 있는 최상위 계층이에요. 이들은 대부분 화교 출신이거나 왕족과 연관된 가문들이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어요. 반면 로소는 나머지 90%의 일반 서민들을 지칭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계급 간의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하이소 계층에 진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리사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리사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리사는 전형적인 로소 출신이에요. 일반적인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죠. 물론 굶주리지는 않았지만 결코 특권층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리사는 이 견고한 계급 사회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K-팝 아이돌로 성공하면서 그녀는 이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스타가 되었죠. 셀린느, 불가리 같은 최고급 럭셔리 브랜드의 앰베서더로 활동하고 전 세계 8천만 팔로워를 보유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어요. 바로 이것이 태국 사람들이 리사에게 열광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들은 리사를 통해 자신들도 계급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는 거예요. 리사는 그들에게 단순한 아이돌을 넘어 일종의 신화가 된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맹목적인 숭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자신들의 좌절된 꿈과 희망을 리사에게 투영하면서 그녀의 모든 행보를 자신들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통제하려 하는 거죠. 리사가 태국을 떠나 한국에서 성공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들의 열등감을 자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차라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어요. 결국 이것은 한국과 태국의 갈등이 아닙니다. 이는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자국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지키려는 사회적 몸부림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감정이 특정 개인이나 그룹을 향한 폭력으로 표출되어서는 안 되겠죠. 강희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우리 모두 태국 사회의 깊은 상처와 그것이 만들어낸 예상치 못한 파장을 실감하고 있었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제2의 리사를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교수님은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현재 태국의 모든 주요 기획사들이 한국행을 포기했고 한국의 기획사들 역시 태국인 연습생 선발을 전면 중단했어요. 이미 준비 중이던 수십 명의 태국 연습생들이 꿈을 접어야 했죠. 결국 반한 감정이 자국 젊은이들의 기회마저 앗아가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리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국 연예인들의 사례가 나열되어 있었죠. 블랙핑크 멤버들은 SNS 활동을 제한해야 했고 로제의 솔로 활동은 심각한 방해를 받았습니다. 다른 K-팝 그룹의 태국 출신 멤버들은 자국 팬들의 과도한 압박으로 활동 중단을 고려하고 있고요.
심지어 태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연예인들은 안전 문제로 활동을 포기해야 했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교수님은 마지막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K-팝은 이제 더 이상 한국가의 문화가 아닌 글로벌 문화 현상이 되었어요. 진정한 글로벌 스타는 국적을 초월합니다. 리사는 태국인이면서 동시에 K-팝 아이돌이고 또 세계적인 아티스트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문화는 결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으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것이니까요. 강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K-팝이라는 현상이 단순한 음악을 넘어 이렇게 복잡한 사회 문화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게 놀라웠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하나의 스타가 한 사회에 이토록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리사는 분명 대단한 성공을 이뤘지만 그 성공이 오히려 그녀의 모국에 예상치 못한 갈등을 낳았다는 게 아이러니했죠. 강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문화적 교류가 얼마나 섬세하고 복잡한 문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단순히 음악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서로의 문화와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답니다. 글로벌 시대의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 이 질문은 앞으로도 계속 저의 머릿속에 맴돌 것 같아요. 이렇게 태국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상대로 벌이는 사건에 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리사를 보니 한국에서 활동을 하지 못했더라면 이렇게 유명해지지 못할 거란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한국의 K-팝의 규모를 보니 태국과는 비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